적겨 놓으셨어요. 교도관이 무심하게 내뱉은 한마디에 한지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3년 동안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던 그 접견실에 남자 한 명이 유리창 너머에 서 있었습니다. 한지수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10년 전 이혼장을 내밀고 빈손으로 떠났던 남자의 앞에 수감복 차림으로 다시 앉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왜 오셨어요? 한지수는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서도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왜 떠났는지, 왜 감옥에 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뒤에 누가 서 있는지를 10년간 감춰진 진실이 한 장씩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강그룹 회장 서도연이 강남의 대형 종합병원 VIP 병동 복도를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오경태가 반 발짝 뒤에서 서도연의 걸음에 맞추고 있었죠. 어머님, 검사 결과는 지난달과 비슷합니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많이 느려졌다고 하니 당분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경태가 주치의 면담 내용을 정리해서 전했습니다. 서도연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어머니 최윤정은 2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왼쪽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서도연은 매달 첫째 주 목요일이면 어떤 일정이 있어도 이 병원을 찾아 주치의를 직접 만났습니다. VIP 병동과 일반 병동을 잇는 연결 통로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호송 경찰관 2명이 이동형 침대 하나를 사이에 두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서도연은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가 침대 위에 누운 환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서도연의 발이 멈췄습니다. 숨을 들이마신 채 내쉬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창백한 얼굴, 움푹 꺼진 볼, 수감복 차림. 기억 속의 단정하고 고든 여자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하지만 서도연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한지수, 10년 전 이혼한 전처였습니다. 호송 행렬이 복도를 지나 사라질 때까지 서도연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오경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서도연이 오경태의 팔을 잡아 끌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지나간 환자, 신원 확인해. 지금 당장. 오경태가 곧바로 원무과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10분 뒤 오경태가 돌아와 서도연 앞에 섰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신장 쪽 응급진료 때문에 이감된 수감자입니다. 이름은 한지수, 징역 7년 선고받고 복역 3년 차라고 합니다. 서도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죄명이 뭐야? 오경태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서강그룹 비자금 조성 및 횡령입니다. 서도연이 대기 의자의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만큼 힘을 주고 있었지만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 안으로 돌아온 서도연이 오경태에게 물었습니다. 한지수가 감옥에 있다는 걸 내가 왜 몰랐지? 3년이나 됐는데 한 번도 보고가 올라온 적이 없어. 오경태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한지수 씨는 이혼 이후 서강그룹 관련 인물관리 대상에서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정보가 들어올 경로 자체가 없었습니다. 서도연이 턱을 세우며 다시 물었습니다. 검찰 고발은 누가 했어? 그룹법인이야. 오경태가 태블릿 화면을 확인하며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서도준 부회장 개인 명의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회장실 보고 라인을 완전히 거치지 않았고 그룹 홍보실을 통해 언론 보도까지 차단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서도연이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입술을 한번 깨물고 나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형이 왜 그룹법인이 아니라 개인 이름으로 고발했을까? 오경태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도연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날 밤 삼성동 자택 서재. 서도연은 불을 켜지 않은 채 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한지수는 아무런 이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서도연이 아무리 물어도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결혼을 이어갈 수가 없어. 위자료도 거부하고 재산 분할도 거부하고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서도연이 붙잡을수록 한지수는 더 단단하게 마음을 닫았습니다. 이복형 서도준이 그때 서도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원래 집안이 다른 여자였잖아. 빨리 잊어라. 서도연은 그 말에 기대어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한 번도 한지수의 행방을 찾지 않았습니다. 서도연이 서재 책상 위에 두 손을 짚으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10년의 무게가 한꺼번에 가슴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서도연은 오경태의 만류를 뿌리치고 교도소 접견 신청을 했습니다. 신분을 숨긴 채였죠. 접견실로 걸어가는 복도에서 교도관이 서도연에게 전했습니다. 한지수 수감자가 접견 수락할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5분 넘게 생각하다가 겨우 들어오겠다고 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한지수가 나타났습니다. 서도연을 보는 순간 한지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한지수는 곧 표정을 굳히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왜 오셨어요? 서도연이 유리창에 한 손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봤어. 호송되는 걸 봤어. 몸은 괜찮은 거야. 한지수의 시선이 잠깐 아래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고개를 들어 서도연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횡령이라고 하더라. 서강그룹 비자금. 그게 정말이야. 한지수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재판은 끝났고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어. 말만 해. 한지수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지수가 의자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회장님하고 저는 이미 남남이에요. 한지수가 교도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접견 끝내주세요. 한지수가 철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서도연은 유리창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접견실 복도를 나서던 서도연 앞에 한지수 담당 교도관 김주임이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한지수 수감자요. 3년 동안 면회온 사람이 어머니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처음 봤습니다. 어머니 말고 다른 사람이 온 건. 서도연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3년 동안 어머니 한 사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도소 주차장에 서서 서도연은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에 든 차 열쇠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서도연이 전화기를 꺼내 오경태에게 걸었습니다. 한지수의 재판 기록 전부 가져와. 담당 검사 이름, 변호사 이름, 이혼 후 10년간 행적 전부. 빠짐없이. 오경태가 알겠다고 답하자 서도연이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서강그룹 법무팀 쓰지 마. 외부 로펌으로 비공개 진행해. 이 조사가 있다는 걸 형한테도 그룹 안 누구한테도 알리지 마. 전화를 끄는 서도연이 차에 올라타며 중얼거렸습니다. 서강그룹 비자금이라. 그 비자금이 대체 누구 것이었는지부터 밝혀야지. 일주일 뒤 오경태가 조사 보고서를 들고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서도연이 보고서를 펼쳐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한지수는 이혼 후 서울 외곽 원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종로의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며 월급 대부분을 어머니 박수님의 생활비와 병원비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근근히 살다가 3년 전 갑자기 서강그룹 비자금 사건의 핵심 혐의자로 검찰에 잡혀갔습니다. 서도연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재판 기록이었습니다. 국선 변호사가 사건 경력이 거의 없는 신참이었고 검찰 증거에 대해 반론한 건 제기를 못했어. 서도연이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오경태를 보았습니다. 이게 재판이야. 이게 정상적인 재판이라고 할 수 있어. 오경태가 입술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서도연이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한지수에게 횡령 혐의를 씌운 핵심 증거는 한지수 이름으로 된 차명 계좌와 자금 이체 기록이었습니다. 서도연은 한지수가 재무팀에서 일하던 시절 그런 계좌가 있다는 보고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계좌가 만들어진 시점은 한지수가 이혼하기 2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서강그룹 재무팀을 총괄하던 사람은 이복형 서도준이었죠. 서도연이 보고서에 첨부된 재무팀 조직도를 펼쳤습니다. 한지수의 직속 상관은 서도준 직속의 재무기획실이었습니다. 한지수가 서도준의 자금 운용에 접근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서도연은 이제야 제대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서도연이 보고서를 덮으며 일어섰습니다. 한지수가 병원에 실려간 이유가 신장 쪽 문제였다고 했지. 예, 그렇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제대로 치료나 받고 있는 건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찾아봐. 서도연이 서재 창문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 실장. 예. 서도준 부회장의 최근 5년간 개인 자금 흐름, 재무팀 인사 기록, 한지수 고발장 원본. 전부 확보해. 서도연이 창문에서 돌아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밑바닥에 누가 있는지 반드시 밝혀낸다. 서도연의 지시를 받은 오경태가 외부 회계법인 소속 전문가를 통해 서도준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서도연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서도준 이름으로 된 유령 회사가 3곳이나 있었습니다. 3곳 모두 서강그룹 건설 쪽 하청업체들을 통해 수백억 원을 돌려받아간 흔적이 있었죠. 자금이 움직인 시점은 한지수에게 씌워진 횡령 시기와 정확히 겹쳤습니다. 오경태가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세계 유령 회사 중 하나의 설립일이 한지수 씨가 서강그룹 재무팀에 입사하기도 전입니다. 서도연이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한지수가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야. 예. 비자금 구조가 한지수 씨와 상관없이 이미 짜여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서도연이 보고서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한지수가 재무팀에서 이 구조를 발견한 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도연은 서도준을 바로 추궁하는 대신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당시 재무팀 직원들의 행방부터 추적했습니다. 한지수와 함께 일했던 재무팀 차장 정민호는 한지수가 잡혀간 직후 서강그룹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서도준이 대표로 있는 계열사 서강이엔드시의 부장으로 들어갔는데 연봉이 전 직장의 2배 가까이 올라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 2명의 행방도 확인했습니다. 한 명은 한지수가 잡혀가기 직전에 갑자기 해외로 이주해서 연락이 끊겼고 나머지 한 명은 서도준 계열사의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서도연이 오경태를 보며 말했습니다.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형 손 안에 있어. 오경태가 무거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도연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서도준도 알아챘습니다. 서도준의 눈과 귀 노릇을 해온 기획조정실장 배진우가
두 가지 정보를 거의 동시에 잡아냈죠. 서도연이 외부 회계법인에 자금 추적을 맡겼다는 것, 그리고 외부 로펌의 한지수 관련 조사를 의뢰했다는 것. 배진우가 서도준의 집무실에서 보고를 마치자 서도준이 볼펜을 천천히 돌리며 물었습니다. 그 녀석이 교도소에도 갔다면서? 예. 한지수 수감자를 직접 접견했습니다. 서도준이 볼펜을 멈추고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이 한 톤 어두워졌습니다. 알았어. 가봐. 배진우가 나간 뒤 서도준은 혼자 남은 집무실에서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며칠 뒤 청담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 개인실. 서도준은 서강그룹 이사회의 사회이사 3명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와인잔을 가볍게 기울이며 서도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도연이가 걱정됩니다. 과거에 횡령으로 감옥 간 전처를 찾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룹 이미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사회이사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서도준은 그 반응을 확인하고 와인을 한 모금 머금었습니다. 서도연은 정민호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서도준 계열사가 아닌 정민호의 자택이 있는 분당의 한 카페를 골랐습니다. 정민호는 카페 안으로 들어서다 서도연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의자를 뒤로 밀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저를 찾지 마십시오. 정민호가 테이블 위에 커피잔을 건드리며 허둥지둥 일어났습니다. 서도연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정민호는 카페 문을 밀치고 나가버렸습니다. 서도연은 정민호가 카페를 나서며 주차장 쪽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정민호와의 접촉이 실패한 그날 저녁 서도연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서도준이었습니다. 도연아, 오랜만에 형이랑 밥 한번 먹자. 시간 되지. 서강그룹 임원 전용 식당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서도준이 젓가락을 들며 넉살 좋게 웃었습니다. 요즘 내 얼굴에 피로가 많아 보여서 걱정이다. 무리하는 거 아니야. 서도연이 국을 한 숟갈 떠올리며 대답했습니다. 형이야말로 건강 챙겨. 해외 사업 쪽 일이 많다면서. 서도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고기를 집었습니다. 뭐 할만하지. 동생이 회사를 잘 이끌어주니까 형은 편하다. 서도연은 서도준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탐색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를 마쳤습니다. 같은 시각 교도소 수감동에서 한지수의 같은 방 동료 오복순이 한지수의 팔을 툭 건드렸습니다. 야, 한지수. 바깥에서 누가 내 사건 뒤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아. 면회 온 사람 있었어. 한지수가 책을 읽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표정을 감추려 애썼지만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지수는 아무 대답 없이 다시 책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지수가 교도소 안 공중전화 앞에 섰습니다. 수화기를 든 한지수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박수님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지수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러니? 엄마, 잘 들어. 서도현 씨나 서강그룹 사람이 찾아와도 절대 만나지 마. 집에 있는 서류 봉투도 아무한테도 보여주면 안 돼. 서류 봉투라니, 그게 갑자기 왜? 엄마, 제발. 약속해. 한지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박수님이 수화기를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걱정 마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수님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갈색 서류 봉투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오래도록 내려다보았습니다. 서도연은 정민호 접촉이 실패한 뒤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한지수의 형사 재판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살폈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서도준의 개인명의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검찰 수사 착수, 기소까지 불과 3주. 서도연이 오경태에게 말했습니다. 3주 만에 수사하고 기소까지 했다고. 누군가 완성된 증거 꾸러미를 통째로 검찰에 넘기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속도야. 재판 기록을 더 파고들던 서도연의 눈에 또 다른 이름 하나가 걸렸습니다. 한지수의 이혼 소송을 대리했던 변호사 윤재혁. 그 이름이 한지수의 교도소 면회 기록에 딱 한 번 나와 있었습니다. 면회 날짜는 1심 판결 직후였습니다. 이혼 변호사가 왜 형사 판결 뒤에 교도소까지 갔을까? 서도연이 윤재혁의 사무실을 수소문하여 종로의 한 오래된 빌딩에서 찾아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윤재혁은 50대 초반의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서도연이 방문 목적을 밝히자 윤재혁의 표정이 단번에 굳어졌습니다. 윤재혁이 책상 위의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한지수 씨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도 드릴 수 없습니다. 서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자료를 하나씩 꺼내 윤재혁의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유령회사 설립일이 한지수가 입사하기도 전입니다. 검찰 수사는 고발 접수 3주 만에 기소까지 갔고 한지수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은 전부 서도준 계열사에 들어가 있어요. 서도연이 자료를 하나 더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선생님도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윤재혁의 눈이 서도연이 펼쳐놓은 자료 위에 멈추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윤재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제가 먼저 연락드리겠습니다. 서도연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윤재혁이 서도연의 등 뒤에 대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일을 파헤치시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큰 저항을 만나실 겁니다. 서도연이 문 앞에서 돌아보았습니다. 윤재혁의 눈에는 경고와 함께 오랫동안 무언가를 참아온 사람의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서도연이 윤재혁의 사무실 건물을 나서는 모습을 맞은편 건물 주차장에서 한 남자가 망원 카메라에 담고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서도연의 옆모습과 윤재혁 법률사무소 간판이 함께 찍혀 있었죠. 배진우가 사진을 받아들고 곧바로 서도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이 한지수의 이혼 담당 변호사를 접촉했습니다. 서도준이 전화기를 귀에 댄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도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재혁? 그 변호사가 뭘 가지고 있는지가 문제야. 서도준은 10년 전 한지수를 내보낼 때부터 한 가지를 경계해 왔습니다. 한지수가 어딘가에 보험을 남겨두었을 가능성, 그 보험의 보관자가 윤재혁일 수 있다는 불안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윤재혁 신상 전부 파악해. 사무실 출입도 감시해. 배진우가 전화를 끊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삼성동 자택 서재. 서도연과 오경태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서도연이 지금까지 모은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천천히 짚어나갔습니다. 한지수의 이혼, 10년 동안의 침묵, 그리고 횡령 누명. 이 세 가지가 전부 한 사람으로 연결돼. 오경태가 서도연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형이야. 서도준. 서도연이 자료를 모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 싸움은 길어질 수 있어. 각오해.
오경태가 허리를 곧게 펴며 대답했습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서도연이 의자에서 일어서며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한지수 건강 기록은, 교도소 의료 기록은 법적으로 접근이 어렵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접견을 통해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합니다. 서도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병원에서 호송되던 한지수의 창백한 얼굴이 또다시 떠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교도소 수감동. 소등 시간이 지난 어두운 방 안에서 한지수가 무릎 위에 작은 노트를 펴고 있었습니다. 교도소 매점에서 산 볼펜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당신은 제발 이 일에서 손을 떼. 당신이 다치는 건 나는 못 견뎌. 한지수가 볼펜을 내려놓고 노트를 접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를 들어 올려 그 아래에 쌓아둔 노트 여러 권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한지수가 이불을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지수의 두 손만이 이불 위에서 깍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서도연이 윤재혁을 만나고 돌아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강그룹 본사 회장실에 도착한 서도연 앞에 예고 없는 방문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경태가 급히 다가와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 특별검사단 소속 조사관 3명이 와 있습니다. 회장실과 재무기획실에 대한 긴급 현장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서도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조사 명목은 서강그룹 자금 흐름의 이상, 징후에 대한 정기 점검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도연은 이 조사가 지금 이 시점에 들어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전면 협조해. 조사관들이 요청하는 자료는 전부 내줘. 서도연이 오경태의 어깨를 잡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가 누구 제보로 시작된 건지 따로 알아봐. 오경태가 금감원 안쪽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는 서도연의 예상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서강그룹 사회이사 측에서 접수한 민원이 발단이었습니다. 민원 내용은 현 회장의 전처와 관련된 과거 횡령 사건에 추가 의혹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도연이 보고를 듣고 턱을 세웠습니다. 사회이사가 움직였다는 건 그 뒤에 형이 있다는 거야. 금감원 조사가 진행되는 바로 그날 오후 서도준이 이사회 긴급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이사회 회의실에서 서도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회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 회장이 과거 횡령 사건으로 수감 중인 전처를 사적으로 만나고 있으며 이 일이 금감원 조사까지 불러왔습니다. 서도준이 회의실을 한 바퀴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룹의 최고 경영자가 이런 식으로 리스크를 만드는 것이 적절한지 이사회 차원에서 신임 투표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도연이 서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형의 얼굴에는 걱정하는 동생을 챙기는 듯한 표정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서도연은 회의실 안의 공기를 읽었습니다. 이사회 15명 중 사회이사 4명의 눈이 서도준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신임 투표 안건은 다음 정기이사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절차에 맞습니다. 오늘 긴급 소집의 원래 안건부터 마무리하시죠. 회의가 끝난 뒤 서도연은 감사위원 조혁수와 나란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서도연이 걸음을 늦추며 조혁수에게 말했습니다. 서도준 부회장의 이사회 안 움직임에 대해 조만간 따로 이야기합시다. 조혁수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반대편 복도로 돌아갔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직후 서강그룹 홍보실에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경제전문지 비즈니스인사이트의 탐사보도팀 기자 차은서였습니다. 차은서가 홍보실 직원에게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서강그룹 비자금 사건의 실제 배우에 대한 제보를 받고 석 달째 취재 중입니다. 서도연 회장님의 공식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보고를 받은 서도연이 차은서를 직접 만났습니다. 본사 회의실에 마주 앉은 차은서는 30대 중반의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차은서가 가방에서 취재 파일을 꺼내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강미래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서도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인데. 차은서가 파일을 펼쳐 서도연 앞으로 밀었습니다. 강미래는 서도준 부회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습니다. 한지수 씨가 검찰에 잡혀가기 2달 전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서도연이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차은서가 볼펜으로 서류의 한 부분을 짚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강미래 씨가 사고 직전에 지인에게 회사에서 큰일이 터질 것 같다고 말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사고 당시 주변 방범 카메라 영상은 관할 경찰서에서 장비 고장으로 소실되었고요. 차은서가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강미래 씨가 사망 직전 한지수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다는 통화 기록이 있습니다. 강미래 씨가 한지수 씨에게 비자금 관련 내부 문서를 넘기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도연이 서류에서 눈을 떼고 차은서를 보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마른 채였습니다. 이 기사가 지금 나가면 서도준 쪽에서 남아있는 증거를 없앨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보류해 주십시오. 적절한 시점에 모든 자료를 독점으로 드리겠습니다. 차은서가 볼펜을 손가락 사이에 끼우며 서도연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달입니다. 한 달 이상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서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은서가 파일을 정리해 가방에 넣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한 달 안에 연락 주십시오. 차은서의 움직임도 배진우의 그물에 걸려 있었습니다. 서도준이 배진우의 보고를 받고 2가지를 지시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우리가 집행하는 광고비가 얼마지? 매체 경영진 쪽으로 압박 루트 만들어. 그리고 그 기자의 취재원이 누구인지 역추적해. 배진우가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교도소의 한지수에게도 예상치 못한 면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접견실에 나온 한지수의 앞에 앉은 사람은 배진우였습니다. 배진우가 팔짱을 끼고 의자에 기대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한지수 씨. 서도연 회장이 요즘 바깥에서 시끄럽게 돌아다니시던데 한지수 씨가 예전처럼 조용히 계시는 게 모두를 위해 좋을 겁니다. 한지수가 유리창 너머로 배진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지수의 2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배진우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나저나 어머님이 시흥에서 혼자 지내시는 게 불편하시진 않은지 모르겠네요. 한지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1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어머니를 들먹이는 그 수법이. 한지수가 이를 악물고 입을 열었습니다. 할 말 끝났으면 나가세요. 배진우가 가볍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수감동으로 돌아온 한지수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2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지만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방의 오복순이 한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한지수. 그 남자 누구야? 얼굴이 새하얘졌어. 한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지수는 10년 전 그날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볼모로 잡혔던 그 공포가 고스란히 되살아나고 있었죠. 배진우가 교도소에 다녀갔다는 사실을 오경태가 접견 기록 확인을 통해 잡아냈습니다. 서도연에게 보고가 올라오자
서도연이 책상을 한 손으로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한지수가 10년 전에 떠난 것도 이런 식이었던 거야. 누군가가 직접 협박을 한 거라고. 서도연이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오 실장, 한지수 어머니 박수님 씨 거주지가 시흥이지. 외부 경호업체 통해서 24시간 경호 인력 붙여. 비밀리에. 경호 배치를 확인한 뒤 서도연은 직접 시흥으로 향했습니다. 박수님의 임대 아파트 앞에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박수님 여사님, 서도연입니다. 인터폰 너머로 박수님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뒤에야 박수님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지수가 만나지 말라고 했어요. 돌아가세요. 어머님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배진우라는 사람이 교도소에 지수를 만나러 갔다 왔습니다. 인터폰 너머의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박수님의 얼굴에 공포가 번져 있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서도연이 배진우의 교도소 방문 사실과 서도준의 비자금 정황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박수님은 두 손으로 무릎을 꽉 움켜쥔 채 서도연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서도연의 설명이 끝나자 박수님이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박수님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수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이 비밀을 지키는 게 우리 지수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박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문을 열고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갈색 서류 봉투를 꺼내왔습니다. 박수님이 봉투를 두 손으로 서도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걸 우리 지수가 이혼하기 전날 밤에 여기 와서 맡겼어요.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절대 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버리지도 못하고 꺼내지도 못하고 10년을 그냥 가지고만 있었습니다. 서도연이 봉투를 받아들고 안에 든 것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는 협박 문자 캡처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다니는 병원 알고 있다. 입 열면 가만두지 않겠다. 선불폰에서 발신된 문자였지만 내용 안에 서도준만이 알 수 있는 서강그룹 내부 인사 정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서강그룹 비자금 계좌의 실제 주인이 서도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부 전산 화면 출력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한지수가 직접 손으로 쓴 경위서였습니다. 서도연이 경위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지수는 재무팀에서 하청업체를 통한 자금 우회 구조를 발견하고 서도연에게 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도준이 먼저 한지수를 불러 입을 다물라고 회유했고 한지수가 거부하자 서도준은 최윤정에게 어머니도 비자금을 묵인한 것으로 만들겠다고 협박하여 최윤정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서도준과 최윤정이 함께 박수님을 직접 찾아가 입을 열면 어머니가 어떻게 되는지 보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한지수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이혼을 받아들이되 비자금 증거만은 몰래 챙겨두었습니다. 경위서에는 강미래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서도준의 비서실 직원이었던 강미래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한지수에게 내부 문서를 넘기려 접촉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지수는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강미래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나는 더 이상 증거를 모을 수가 없었고 서도준이 나를 없애려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걸 알았다. 서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경위서의 마지막 단락으로 눈이 갔습니다. 도연 씨한테 이 사실을 알리지 마세요. 그 사람은 가족을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형을 의심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나 하나 떠나면 다 조용해질 거예요. 서도연이 경위서를 쥔 손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종이를 잡은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수님의 거실에 앉은 채 서도연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도연이 고개를 들어 박수님을 보았습니다. 어머님, 지수를 꼭 데려오겠습니다. 서도연이 봉투를 들고 현관으로 나섰습니다. 박수님은 닫힌 현관문 앞에 서서 텅 빈 장롱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동안 그 봉투를 품고 살아온 무게에서 벗어난 것 같으면서도 딸에게 한 약속을 깬 것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박수님이 전화기를 들어 교도소 번호를 눌렀습니다. 야간 통화 시간이 끝났다는 안내 음성만 흘러나왔습니다. 박수님이 전화기를 내려놓고 안방 불을 끄지 않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박수님의 아파트를 나온 서도연은 차 뒷좌석에 앉아 경위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지수의 손글씨가 차창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또렷했습니다. 서도연이 경위서를 접어 봉투에 넣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오 실장, 지금 바로 종로로 가. 윤재혁 변호사 사무실이야. 서도연이 윤재혁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윤재혁이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도연이 아무 말 없이 갈색 서류 봉투를 윤재혁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한지수의 어머니가 10년 동안 보관하고 있던 겁니다. 윤재혁이 봉투를 열어 경위서를 먼저 꺼냈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가는 윤재혁의 손가락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협박 문자 캡처본까지 확인한 윤재혁이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고 안경을 벗었습니다. 안경다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윤재혁이 의자에서 일어나 사무실 벽면에 금고 앞으로 갔습니다. 번호를 눌러 금고 문을 열고 안에서 봉인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 한지수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개봉할 것. 윤재혁이 봉투를 서도연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한지수 씨가 이혼 직후에 저한테 맡기고 간 겁니다. 잡히거나 사라지면 그때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서도연이 봉인을 뜯었습니다. 안에는 서도준의 유령회사 3곳의 실제 계좌 거래 내역 원본이 있었습니다. 서도준이 해외 비밀 계좌로 돈을 보낸 송금 확인서 사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지수가 서강그룹 재무팀 전산에서 직접 뽑아낸 비자금 운용 내역이 담긴 저장 장치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서도연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다가 윤재혁을 보았습니다. 한지수가 이혼 전에 이미 이것들을 다 모아놨던 거야. 윤재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떠나기 전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놓고 간 겁니다. 윤재혁이 책상 위의 서류들을 정리하며 서도연에게 설명했습니다. 재심을 청구하려면 기존 재판에서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박수님 여사의 서류와 이 봉투 안의 자료가 새로운 증거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윤재혁이 볼펜을 들어 메모지에 적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재심을 열려면 2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기존 재판의 유죄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전문 감정 결과, 그리고 증거 조작에 가담한 사람의 증언입니다. 서도연이 의자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직접 맡아줄 수 있습니까? 윤재혁이 볼펜을 내려놓고 서도연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할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저와 같은 학교 동기인 강서영 변호사인데 과거에 증거 조작 사건에서 재심으로 무죄를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가장 맞는 사람입니다. 서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률팀 구성은 선생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날 저녁 서도연은 다시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2번째 접견이었습니다. 접견실 유리창 너머로 한지수가 나타났습니다. 서도연을 보는 한지수의 눈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서도연이 유리창에 한 손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왜 떠났는지 다 알게 됐어. 어머니가 보관하고 계시던 경위서를 읽었어.
한지수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한지수가 고개를 떨구었다가 다시 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려고. 다 지나간 일이야. 한지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심을 청구할 거야. 너를 여기서 꺼내겠어. 한지수가 두 손으로 무릎을 움켜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서도준이 가만히 있지 않아. 당신이랑 엄마가 위험해져. 한지수가 유리창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며칠 전에 배진우가 여기 찾아왔어. 엄마 시흥에서 혼자 사시는 거 알고 있다고 조용히 있으라고 했어.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건 지금도 엄마 때문이야. 서도연이 한지수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이미 24시간 경호를 붙여놨어. 경호원 2명이 교대로 아파트 주변을 지키고 있어. 한지수의 입술이 벌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너를 못 지켰어. 이번에는 달라. 한지수가 한동안 유리창 너머의 서도연을 바라보다가 작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엄마가 안전한 거야. 경호업체 2군데를 따로 써서 교대로 붙여놨어. 아파트 앞은 물론이고 어머니가 다니시는 병원 동선까지 파악해놨어. 한지수의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지수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서도연은 접견 중에 한지수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안색이 지나치게 창백했고 유리창 아래로 보이는 손등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몸은 어때? 솔직하게 말해. 한지수가 손등을 무릎 아래로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교도소 의무관이 콩팥 쪽으로 정기적으로 진료받으라고 했어. 대단한 건 아니야. 한지수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지만 서도연은 한지수가 병원으로 호송되던 날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접견이 끝나고 서도연이 교도소를 나왔습니다. 한지수의 동의를 받은 서도연과 윤재혁은 본격적으로 재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강서영이 합류하여 가장 먼저 한 일은 한지수 재판 당시 검찰이 제출했던 차명 계좌 서류의 서명 감정을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계좌를 만들 때 사용된 접속 기록 추적도 함께 의뢰했습니다. 서도연은 감사위원 조혁수를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서도연이 외부 회계 전문가의 분석 자료를 조혁수 앞에 펼쳤습니다. 서도준 부회장의 자금 흐름입니다. 감사위원회 권한으로 내부 감사를 시작해 주십시오. 조혁수가 자료를 한 장씩 넘기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전부터 의심은 있었습니다. 다만 증거가 없어서 손을 못 댔는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조혁수가 자료를 정리하며 서도연을 보았습니다. 회장님, 이건 그룹의 존립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재심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서도연은 서도준과의 직접 충돌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평소와 다름없이 경영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하지만 서도준은 배진우의 보고를 통해 서도연이 윤재혁을 여러 차례 만나고 있다는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있었습니다. 서도준이 배진우에게 지시했습니다. 윤재혁 사무실 출입하는 사람 전부 확인해. 사무실 직원한테도 접근해봐. 서도준은 동시에 어머니 최윤정이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VIP 병동 병실에 들어선 서도준이 최윤정의 침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도연이가 10년 전 일을 파헤치고 있어요. 어머니도 그때 한지수를 내보내는 데 관여하셨으니 불똥이 튈 수 있습니다. 최윤정이 이불 위에 올려놓은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서도준이 최윤정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도연이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세요. 그게 어머니를 지키는 길이에요. 최윤정이 떨리는 입술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도준이 나간 뒤 최윤정은
혼자 남은 병실에서 창밖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서도준이 어머니도 비자금에 묵인한 것으로 만들겠다고 했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최윤정의 눈이 창밖 어딘가에 멈춰 있었습니다. 재심 준비를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민호가 스스로 윤재혁의 법률사무소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정민호가 윤재혁의 사무실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끼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사람처럼 까칠했습니다.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정민호가 고개를 떨구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지수 씨 이름으로 된 차명 계좌 제가 만들었습니다. 서도준 부회장 지시로요. 자금 이체도 제가 했습니다. 윤재혁이 볼펜을 내려놓고 정민호를 보았습니다. 왜 지금 와서 말하는 겁니까? 정민호가 양손을 비비며 대답했습니다. 한지수 씨를 감옥에 보낸 뒤로 서도준 부회장이 저한테도 너도 공범이니 입 다물고 있으라고 협박했습니다. 계열사에 넣어놓고 묶어둔 거예요. 3년 동안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습니다. 정민호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서도연 회장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차피 드러날 일이면 제가 먼저 말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법적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정민호의 자백 내용은 서도연이 그동안 모아온 정황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서도준은 10년 전부터 하청업체를 이용한 비자금을 운영했고 한지수가 그 구조를 발견하고 서도연에게 알리려 하자 회유했다가 실패하고 협박으로 돌아섰습니다. 한지수가 이혼 후에도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걸 3년 전 강미래의 접촉 시도를 통해 알게 되자 미리 준비해둔 조작 증거를 검찰에 넘겨 한지수를 잡아넣었습니다. 정민호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한지수 씨 계좌 서류에 있는 서명은 제가 한지수 씨의 재무팀 시절 결제 문서에서 복사해서 위조한 겁니다. 원본 결제 문서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전문 감정업체의 서명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민호의 진술과 감정 결과가 일치했습니다. 증거 조작의 물증이 확보된 것이었습니다. 정민호의 증언, 전문 감정 결과, 박수님이 보관하던 서류, 윤재혁의 봉인 문서, 윤재혁과 강서영은 이 모든 것을 모아 한지수의 재심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도연이 차은서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약속한 시점이 왔습니다.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재심 청구서 접수와 차은서의 비즈니스 인사이트이면 기사가 같은 날 아침에 동시에 나왔습니다. 서강그룹은 단번에 뒤집어졌습니다. 서도준이 같은 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장 단상에 선 서도준이 마이크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혐의는 사실이 아닙니다. 동생과 전처가 꾸민 모략입니다. 하지만 기사에 실린 구체적인 계좌 내역과 정민호의 실명 증언, 강미래의 의문스러운 사고에 대한 취재 내용 앞에서 서도준의 해명은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가는 서도준의 얼굴에서 여유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도연은 교도소에 야간 긴급 접견을 신청했습니다. 접견실에 나온 한지수에게 서도연이 말했습니다. 재심이 접수됐어. 오늘 법원에 들어갔어. 한지수가 유리창 너머로 서도연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한지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고마워. 근데 재판이 어떻게 되든 당신한테 빚지는 건 원하지 않아. 한지수가 돌아서는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도연이 유리창에 손바닥을 대며 말했습니다. 이건 빚이 아니야. 내가 10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이야. 한지수는 이미 접견실을 나간 뒤였습니다.
서도연의 손바닥만이 차가운 유리창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재심 청구 후 법원은 사건의 무게를 감안해 빠르게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달여에 걸쳐 총 4차례 재판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재판에서 윤재혁과 강서영은 전문 감정 보고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한지수 이름으로 된 차명 계좌의 개설 서류에 찍힌 서명이 한지수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서강그룹 내부 결제 문서에서 그대로 베껴 만든 가짜라는 결과였습니다. 계좌를 만들 때 사용한 접속 기록도 서강그룹 본사 안 서도준이 직접 관할하던 사무실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 정민호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정민호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정민호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서도준 부회장의 지시로 한지수 씨 이름의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한지수 씨의 재무팀 시절 결제 문서에서 서명을 복사해서 서류에 붙였습니다. 자금 이체도 제가 직접 했습니다. 재판장이 정민호에게 물었습니다. 검찰 고발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정민호가 증인석의 마이크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대답했습니다. 서도준 부회장이 증거 서류를 전부 준비해서 저한테 넘겼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서도준 부회장의 개인명의 고발장과 함께 검찰에 가져다 줬습니다. 검찰 측 검사가 정민호의 증언에 별다른 반론을 내지 못한 채 재판이 끝났습니다. 세 번째 재판에서는 박수님이 보관하던 서도준의 협박 문자 캡처본, 한지수의 자필 경위서, 그리고 윤재혁이 보관하던 봉인 봉투 안의 계좌 거래 내역 원본이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강서영이 재판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 증거들이 기존 재판에 나오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지수 씨 본인과 한지수 씨의 어머니에 대한 조직적인 협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지수 씨는 스스로 싸움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싸울 기회 자체를 빼앗긴 겁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재판.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기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차명 계좌 서류와 자금 이체 내역은 조작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은 타인의 범죄를 감추기 위한 조직적 공작의 피해자로서 3년간 부당하게 수감되었음이 인정됩니다. 재판장이 한지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방청석 첫 번째 줄에 앉아있던 서도연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고개가 천천히 숙여졌습니다. 옆자리에 박수님이 서도연의 팔을 부여잡은 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방청석 뒤편에서 차은서 기자가 수첩에 판결 내용을 적다가 볼펜을 멈추고 눈시울을 닦았습니다. 변호인석에서 윤재혁이 한지수에게 판결문 사본을 건넸습니다. 강서영이 한지수의 어깨를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끝났습니다. 한지수 씨. 한지수가 판결문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 글자 위에 시선을 내렸습니다. 한지수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온 한지수가 법원 1층 로비에 섰습니다. 교도소에서 입고 나온 옷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정문 유리문 너머로 오후 햇빛이 로비 바닥까지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지수가 천장 대신 유리문 바깥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붕 없는 하늘을 본 것이 3년 만이었습니다. 로비 계단을 뛰어내려온 박수님이 한지수를 양팔로 끌어안았습니다. 박수님의 손이 한지수의 등을 쓸어내리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 끝났다. 다 끝났어. 우리 지수야. 한지수가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가 같은 박자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도연은 두 모녀에게서 세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그 장면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무죄 판결과 동시에 검찰이 서도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서도준은 그날로 출국 금지 조치를 받았고 서강그룹 부회장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이사회는 서도연에게 경영권을 다시 확인하는 특별 결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서도준이 이사회 안에 심어놓았던 사회이사 4명은 하루아침에 등을 돌렸습니다. 서도준은 삼성동 자택에 틀어박혀 배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직 손 쓸 수 있는 데가 있을 거야. 해외 쪽이든 어디든 알아봐. 전화기 너머로 배진우의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배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회장님,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서도준이 전화기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서도준이 심어두었던 사회이사들도 기획조정실 직원들도 모두 서도준과의 관계를 부인하며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서도준은 거실 소파에 앉은 채 텅 빈 전화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지수는 석방 후 박수님의 시흥 아파트에 머물렀습니다. 첫 주에는 밤마다 교도소 소등 시간에 맞춰 눈이 떠졌습니다. 낯선 자유가 오히려 어색하여 현관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박수님은 한지수가 좋아하던 된장찌개와 계란말이를 매일 차려놓았습니다. 한마디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한지수가 자기 속도로 바깥 세상에 다시 익숙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서도연은 매일 점심시간에 시흥 아파트 근처의 작은 공원에서 한지수를 만났습니다. 30분간 함께 걷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나란히 걸으면서 긴 침묵만 이어졌습니다. 서도연은 한지수가 먼저 입을 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석방 2주째 되던 날 산책 중에 한지수가 갑자기 벤치 쪽으로 비틀거렸습니다. 어지러워. 잠깐만. 한지수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도연이 한지수의 팔을 부축하며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오래 걸으니까 좀 그래. 교도소에서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 거야. 곧 나아져. 서도연의 눈이 한지수의 발목과 손등으로 향했습니다. 부종이 여전했습니다. 한 번만 종합검진 받아보자. 나랑 같이 가자. 한지수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죄 판결 나면 보상금이 나온다고 했어. 그거 받으면 그때 병원 갈게. 서도연이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지수의 고집을 알고 있었습니다. 석방 3주째가 되자 한지수의 입에서 조금씩 일상적인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벚나무 올해 일찍 폈네. 엄마가 된장을 너무 짜게 담가. 물을 좀 넣으라고 하는데 안 들어. 어느 날 서도연이 직접 만든 김밥을 도시락통에 담아왔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김밥을 꺼내 먹는데 한지수가 김밥 한 줄을 들여다보다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우리 연애할 때도 당신이 만든 김밥이 이렇게 못생겼었지. 서도연이 김밥을 입에 문 채 한지수를 쳐다보았습니다. 한지수의 얼굴에 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10년 전의 편안함이 처음으로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도연은 재혼이나 함께 살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마디만 했습니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한지수가 며칠을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산책 중에 한지수가 서도연에게 말했습니다. 교도소에서 같은 방 사람들한테 가계부 정리하는 거 알려주고 돈 관리 상담도 해줬었어. 출소하고 갈 데 없는 사람들 가족한테도 그런 걸 해주고 싶어. 서도연은 서강그룹 이름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시흥 지역 복지관과 연결해 주었습니다. 한지수는 주 3회 복지관에 나가 형편이 어려운 가정과 교도소 출소자 가족을 대상으로 가계부 쓰는 법, 빚 정리 절차, 정부 지원금 신청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테이블에 앉아 사람들 앞에서 숫자를 짚어가며
설명하는 한지수의 얼굴에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감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서도준이 구속되고 한지수의 무죄가 확정된 소식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차은서 기자의 연재 기사 서강그룹 비자금의 진실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지수에게는 각계에서 응원 편지가 복지관으로 배달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수가 편지를 하나하나 펴읽으며 박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었나 봐, 엄마. 박수님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지수의 건강은 박수님의 걱정거리였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돌아온 날이면 한지수가 유독 지쳐 보였고 저녁밥을 거르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아침에도 다리 부종이 빠지지 않는 것을 박수님이 발견했습니다. 지수야, 병원 가자. 다리가 자꾸 붓잖아. 교도소에서 오래 앉아 있어서 그래.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 한지수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박수님이 딸의 발목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석방 한 달이 지난 어느 저녁, 서도연이 한지수를 여의도 한강공원 근처의 작은 이탈리안 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 전에 자주 가던 곳이었습니다. 주인도 메뉴도 바뀌었지만 창가 자리의 배치만은 그대로였습니다. 한지수가 창가 자리에 앉으며 서도연을 보았습니다. 일부러 여기 예약한 거지. 서도연이 물잔을 들며 살짝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무거운 이야기 대신 내일 점심에 뭘 먹을지, 박수님이 좋아할 만한 빵집이 새로 생겼다는 이야기, 다음 주에 공원에 잔미가 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도연이 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시간이 매일 계속되면 좋겠다. 한지수가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서도연의 손 위에 포겠습니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시흥 아파트, 박수님이 한지수의 방에 들어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네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 이제 그만 내 인생 살아라. 한지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 엄마가 그 봉투를 10년 동안 지켜줬으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야. 박수님이 딸의 손을 꽉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시각 삼성동 자택서재. 서도연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한지수가 자신의 손 위에 손을 포갠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서도연의 시선이 책상 위로 향했습니다. 한지수의 재심 판결문 사본 옆에 과천의 단독주택 매물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석방 6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한지수가 시흥 복지관에서 재무 상담을 하던 중 갑자기 의자에서 옆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상담 대상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 선생님, 한 선생님. 한지수의 눈이 감겼습니다. 복지관 직원이 뛰어와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7분. 한지수는 의식이 돌아온 뒤에도 몸을 일으키지 못한 채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경태의 긴급 연락을 받은 서도연이 4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앞 복도에서 오경태가 서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습니다. 지금 검사 중입니다. 서도연이 응급실 문을 밀고 들어가려다 멈칫했습니다. 커튼 너머로 한지수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였습니다. 서도연이 수소문해 둔 서울아산병원 전문의 이승환 교수에게 한지수를 옮겼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승환 교수가 서도연을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한지수 씨의 콩팥 기능이 정상의 30%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제대로 된 영양 섭취나 관리를 받지 못하면서 기존에 있던 콩팥 질환이 크게 나빠졌습니다.
서도연이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물었습니다. 치료하면 나을 수 있습니까? 이승환 교수가 안경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장 일주일에 3번 투석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넉 달 안에 콩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콩팥이 완전히 멈출 수 있습니다. 서도연이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국내외 최고 의료진을 동원하겠습니다. 비용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이승환 교수가 서도연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콩팥 이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맞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돈이나 의료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도연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의 재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서도연은 진료실 의자에 앉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서도연에게 한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 들었어. 이미 충분히 신세졌어. 내 몸 문제는 내가 감당할게. 서도연이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여기서 치료받아야 해. 무죄 판결 나면 보상금이 나온다고 했잖아. 그걸로 투석비 내면 돼. 박수님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수야, 제발 고집 좀 부리지 마라. 여기서 치료받자. 한지수가 어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술을 꽉 깨문 채 한참을 있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지수는 병실에 혼자 남을 때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 그 사람의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지수의 건강 문제가 터진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서강그룹에도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구속수감된 서도준이 교도소 안에서 배진우와 접견하며 마지막 수를 던진 것이었습니다. 서도준이 부회장 시절 동남아 합작사업 계약서에 미리 넣어두었던 조항이 있었습니다. 경영진이 바뀌면 계약을 깰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배진우가 이 조항을 해외 합작사 3곳에 통보했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의 합작사업 3건이 동시에 멈춰 설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강그룹 주가가 일주일 만에 15%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사회 안에서 다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이사 한 명이 이사회 단체 메시지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비자금 사건으로 그룹 이미지가 실추된 상황에서 회장 교체를 통한 쇄신이 필요하다. 서도연은 합작사 대응을 위해 직접 베트남 호치민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서도연이 한지수의 병실에 들렀습니다. 며칠 자리를 비워야 할 것 같아. 해외 사업 쪽에 문제가 생겨서. 한지수가 투석으로 지친 얼굴로 서도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회사부터 챙겨. 나는 괜찮아. 서도연이 나간 뒤 한지수는 혼자 남은 병실에서 TV를 켰습니다. 뉴스 화면 아래에 자막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서강그룹 주가 급락, 서도연 회장의 전처 관련 리스크 부각. 한지수가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서도연이 베트남에 간 뒤 닷새가 지나도록 병원에 오지 못했습니다. 한지수는 매일 TV 뉴스를 통해 서강그룹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이 서도연 곁에 있는 것 자체가 서도연에게 약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습니다. 한지수가 박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투석을 시흥 쪽 병원으로 옮기려고. 서울 병원은 부담이 크니까. 박수님이 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니? 가까운 데서 다니는 게 편해서 그래. 한지수는 서도연에게 아무 연락도 하지 않은 채 병원에서 퇴원 수속을 밟고 박수님의 시흥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베트남에서 돌아온 서도연이 오경태를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지수 씨가 자진 퇴원해서 시흥으로 돌아갔습니다. 서도연이 곧장 시흥 아파트로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온 한지수가 서도연의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회사를 지켜야 할 때야. 나는 당신 발목을 잡을 수 없어. 무슨 소리야? 회사랑 이건 다른 문제잖아. 한지수가 문틀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사가 무너지면 그건 나 때문이 돼. 나는 그 무게를 못 감당해. 서도연이 아무리 말해도 한지수는 서울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도연이 서울로 돌아온 직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배진우가 해임에 대한 안갚음으로 언론 여러 곳에 자료를 뿌렸습니다. 서도연과 한지수의 관계를 전 수감자와의 부적절한 유착으로 포장한 것이었습니다. 한지수가 교도소에서 수감 당시 찍은 사진까지 익명으로 인터넷 매체에 흘렸습니다. 한지수에 대한 모욕적인 기사와 악성 댓글이 퍼져나갔습니다. 시흥 아파트에서 박수님이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화면을 얼른 껐습니다. 하지만 한지수가 이미 옆에서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기사 제목과 댓글 몇 줄이 한지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수님이 휴대폰을 등 뒤로 감추며 말했습니다. 보지 마라. 이런 건 볼 필요 없어. 한지수가 소파에 앉은 채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한지수의 얼굴에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엄마, 내가 없어지면 그 사람은 다시 편하게 살 수 있어. 박수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한지수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서도연 씨랑 연락 끊으려고. 박수님이 한지수의 앞에 서서 딸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10년 전에도 똑같은 이유로 떠났잖아. 또 같은 실수를 할 거야. 엄마는 몰라. 그 사람이 나 때문에 회사까지 잃게 되면 나는 그걸 어떻게 감당해. 서도연 회장이 너를 여기까지 데려온 건 네가 짐이 돼서가 아니야. 너 없이 사는 게 더 힘들었기 때문이야. 한지수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수님의 말이 가슴에 박혔지만 한지수는 마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삼성동 자택 서재. 서도연이 서랍에서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한지수가 교도소에서 쓴 노트 중 하나였습니다. 석방 때 한지수가 짐 사이에 넣어 가져온 것 중 한 권을 서도연이 빌려온 것이었죠. 한지수가 수감 첫 해 크리스마스에 쓴 글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디선가 따뜻한 곳에서 웃고 있다면 그걸로 돼. 나는 여기서 그 생각만으로 하루를 버텨. 서도연이 노트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안 놓아. 다음 날 아침 서도연이 이사회 긴급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회의실에 이사회 전원이 모였습니다. 서도연이 의장석에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서강그룹에 이롭다면 기꺼이 내려놓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서도연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킨 뒤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사회가 직시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서도연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배진우가 서도준의 교도소 접견 지시를 받아 해외 합작사의 서강그룹 내부 기밀을 넘긴 메일 원본과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감사위원 조혁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내부 감사 보고서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배진우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해외 합작사 담당자와의 접촉 기록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사회는 배진우에 대한 검찰 고발을 즉시 의결했습니다. 서도준 쪽에 남아있던 기획조정실 임원 2명의 직위를 해제했습니다. 신임 투표를 제안했던 사회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 제안을 철회합니다. 이사회는 서도연의 경영권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했습니다. 이사회가 끝나자마자 서도연은 정장 차림 그대로 차를 몰고 시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지수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서도연의 정장 차림을 보고 한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사는 내가 지킨다. 너도 내가 지킨다.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는 말은 누가 하든 안 들을 거야. 한지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야. 나 때문에 회사를 잃는 건 아닌 거야. 서도연이 한 발짝 다가서서 한지수를 끌어안았습니다. 다시는 혼자 떠나지 마. 한지수가 서도연의 품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지수의 목소리가 서도연의 어깨 너머로 작게 들렸습니다. 알았어. 이번에는 안 떠날게. 현관에서 지켜보던 박수님이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밥은 먹고 이야기해라. 세 사람이 박수님이 차린 저녁 밥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지수의 앞으로의 치료를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이야기가 처음으로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도연이 이승환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지수의 투석 치료를 다시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이승환 교수가 전화기 너머로 대답했습니다. 콩팥 이식에 맞는 사람을 찾으려면 큰 병원의 연결망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교차 기증이라고 서로 맞지 않는 기증자와 환자 두 쌍이 엇갈려서 기증하는 방식입니다. 서도연이 전화기를 귀에 바짝 대며 물었습니다. 성공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맞는 쌍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서도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찾아보겠습니다. 같은 시각 서강그룹 VIP 병동. 최윤정이 병상에서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도준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화면에 흘러가고 있었죠. 최윤정이 곁에 있던 간병인을 불렀습니다. 서도연 회장한테 연락해. 면회 좀 와달라고. 간병인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최윤정은 TV를 끄고 한동안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도준이 구속 전에 찾아와 했던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도 공범이에요. 그리고 서도준의 변호인이 재판에서 최윤정을 공범으로 지목할 수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온 뒤였습니다. 최윤정이 이불 위에 손을 천천히 쥐었다 폈습니다. 10년간 입을 다물고 있던 최윤정이 처음으로 마음을. 서도연이 최윤정의 면회 요청을 받고 다음 날 아침 병원을 찾았습니다. VIP 병동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서도연에게 최윤정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앉아라. 10년 전 일에 대해 할 말이 있다. 서도연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최윤정의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최윤정이 이불 위에 손을 꽉 쥐며 입을 열었습니다. 도준이가 그때 나한테 그랬어. 비자금을 어머니가 묵인한 것으로 검찰에 알리겠다고. 그래서 나는 한지수를 내보내는데 같이 한 거야. 서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형한테 협박을 당한 거예요. 최윤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도준이가 나한테 그 말을 했을 때 무서웠다. 내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서도연이 의자 팔걸이를 쥔 채 한참 동안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마저 서도준의 손아귀에 있었다는 사실 앞에서 분노와 안쓰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그때 도준 형이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최윤정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억나? 다 기억해. 필요하면 검찰이든 법정이든 나가서 같은 말하마. 서도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최윤정의 손가락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도연은 병원을 나와 윤재혁에게 최윤정의 진술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윤재혁이 최윤정의 법정 증인 출석 의사를 확인한 뒤 검찰에 추가 증인으로 통보했습니다.
최윤정의 고백이 있던 같은 주 서도연은 한지수와 함께 서울 아산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승환 교수의 정밀 재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이승환 교수가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한 달 사이에 콩팥 기능이 더 떨어졌습니다. 이식 시한을 넉 달로 잡았었는데 석 달로 앞당겨야 합니다. 서도연이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맞는 사람을 찾을 시간이 석 달밖에 없다는 겁니까? 석 달 안에 찾지 못하면 장기 투석으로 전환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환자의 일상생활이 크게 제한됩니다. 한지수가 진료실 의자에 앉은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수님이 가장 먼저 기증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75세의 나이와 고혈압, 당뇨 때문에 기증적합 판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서도연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형이 한지수와 맞지 않아 직접 기증이 불가능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박수님이 벽에 기대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서도연이 박수님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방법을 찾겠습니다. 반드시 찾겠습니다. 박수님이 눈을 뜨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도연은 오경태를 통해 교차 기증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모든 경로를 뒤졌습니다. 윤재혁이 한지수의 재심 사건을 계기로 교도소 수감자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시민단체 법과 사람들의 대표 송현주와 연결되었습니다. 송현주가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전국 대학병원 장기이식센터 사이에 자료를 공유하는 연결망이 있습니다. 한지수 씨의 검사 정보를 여러 병원에 동시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이승환 교수팀이 송현주의 도움으로 전국 5곳의 대학병원에 한지수의 검사 정보를 올렸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지수와 교차로 맞는 기증자와 환자 한 쌍이 발견되었습니다. 서도연이 이승환 교수의 전화를 받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며칠 걸립니다. 며칠 뒤 이승환 교수가 서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교차 반응 수치가 기준을 넘었습니다. 이번 쌍으로는 이식이 어렵습니다. 서도연이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한지수가 병실에서 서도연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수술을 못 받게 되더라도 자책하지 마. 이미 충분히 많은 걸 돌려받았어. 서도연이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실을 나와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한지수가 투석 중에 갑자기 혈압이 뚝 떨어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와 투석을 중단하고 응급 처치를 했습니다. 이승환 교수가 서도연을 불렀습니다. 투석 중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수술을 감당할 체력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서강그룹 쪽 수습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배진우가 검찰에 구속되면서 서도준의 바깥 조직이 무너졌습니다. 서도연이 직접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합작사 대표들과 화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서강그룹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바로잡았다는 것을 설명하자 세 합작사 모두 계약을 유지하겠다고 답해왔습니다. 서강그룹 주가가 2주 만에 떨어지기 전에 80%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첫 번째 교차 기증이 무산된 지 열흘 뒤였습니다. 이승환 교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두 번째 교차쌍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교차 반응 수치가 기준 안에 들어왔습니다. 서도연이 전화기를 귀에서 떼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이식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가능합니다. 양쪽 수술을 서울 아산병원에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도연의 무릎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도연이 의자 팔걸이를 잡고 간신히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술 날짜가 2주 뒤로 잡혔습니다. 한지수가 수술 전 검사를 위해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 첫날 한지수가 서도연에게 작은 보자기에 싼 묶음을 건넸습니다. 교도소에서 3년간 써온 노트들이었습니다. 수술 잘 되면 같이 읽자. 혹시 안 되더라도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은 알 수 있을 거야. 서도연이 노트 묶음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수술 끝나고 같이 읽자. 약속할게. 수술 전날 밤 박수님이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딸의 침대 옆에 의자를 당겨 앉아 한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지수가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 봉투를 10년 동안 지켜줬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수술 잘 받고 올게. 박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이마를 쓸어내렸습니다. 새벽녘에 박수님이 병실을 조용히 나와 복도 끝 창가에 섰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병원 대기실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수님, 서도현, 윤재혁, 강서영, 감사위원 조혁수, 시흥복지관에서 한지수와 함께 봉사하던 동료 2명까지. 서도현은 수술실 앞 복도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지도 않고 서서 수술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이승환 교수가 수술복 차림 그대로 나왔습니다. 서도연이 교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식이 잘 끝났습니다. 새 콩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서도연의 무릎이 꺾이듯 몸이 내려앉았습니다. 복도 바닥에 주저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대기실에서 간호사가 박수님에게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박수님이 의자에 앉은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취가 풀린 한지수가 회복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침대 옆 의자에서 한지수의 손을 잡고 있는 서도연이었습니다. 한지수가 마른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나 살았네. 서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 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실 밖 유리창 너머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박수님이 두 손을 모은 채 소리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한지수의 회복은 이승환 교수의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수술 일주일 뒤 새 콩팥의 기능 수치가 정상 범위에 안정적으로 들어왔습니다. 2주 뒤에는 병실 안에서 짧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봉사하던 동료들이 병실에 찾아왔을 때 한지수가 말했습니다. 퇴원하면 복지관에 다시 나갈게요. 서도준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비자금 조성, 증거 조작, 거짓 고발, 협박까지 7가지 혐의 전부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배진우에게는 징역 4년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강미래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서도준과의 관련 여부를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최윤정이 서도준의 협박 내용을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증언을 마친 최윤정이 자리에서 내려오며 한지수의 이름을 향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한지수는 병실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도연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지수가 창밖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분이 사과한 건 처음이야. 10년 전에 그 한마디만 있었어도 많은 게 달랐을 텐데. 서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퇴원을 일주일 앞둔 어느 오후 서도연이 병실 의자에 앉아 한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디서 살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 네가 정해.
한지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엄마 가까운 데서 살고 싶어? 복지관 일도 다시 하고 싶어? 한지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서도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 곁에 있고 싶어? 서도연이 한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동안 놓지 않았습니다. 그럼 셋 다 하자. 퇴원 당일 서도연이 직접 차를 몰고 병원 현관에 왔습니다. 한지수와 박수님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시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박수님이 창밖을 보다가 물었습니다. 이 차 어디로 가는 거야? 서도연이 백미러로 박수님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하고 지수가 같이 살 집을 하나 구했습니다. 과천 쪽인데 마음에 드시면 좋겠습니다. 한지수가 조수석에서 고개를 돌려 뒷좌석의 박수님을 보았습니다. 박수님이 딸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 동시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과천 단독주택에서의 새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지수는 매주 서울아산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으며 약 복용과 식단 관리를 병행했습니다. 수술 3개월 차 검진에서 이승원 교수가 한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새 콩팥이 완전히 안정됐습니다. 일상생활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한지수가 진료실 의자에서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뒤에 고개를 들었을 때 한지수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이 안정되자 한지수는 시흥 복지관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 관장이 한지수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한 선생님, 재무상담사 자격증을 따면 정규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겠어요? 한지수가 관장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지수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하겠습니다. 과천직 거실 식탁에서 한지수가 자격증 교재를 펴놓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된 미래를 그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지수의 새 생활이 자리를 잡아가자 서도연이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말을 꺼냈습니다. 서강그룹 창립 기념일에 맞춰서 가까운 사람들만 부르고 재혼 서약식을 하고 싶어? 한지수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화려한 건 필요 없어. 우리가 처음 만났던 데서 하면 좋겠어. 서도연이 한지수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 말하는 거지. 한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서강그룹 재무팀 신입사원 시절 점심시간마다 함께 걸었던 여의도 한강공원의 잔디광장이었습니다. 서약식 당일 박수님이 한지수의 손을 잡고 잔디광장까지 걸어갔습니다. 박수님이 딸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이 모습 보고 얼마나 좋아했을까. 한지수가 어머니의 팔에 자기 팔을 끼며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잔디광장에 작은 테이블 하나와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재혁이 주례를 맡아 짧은 축사를 전했습니다. 오경태, 조혁수, 강서영, 시흥 복지관 봉사 동료들, 차은서, 기자가 둘러서서 작은 박수를 쳤습니다. 서도연이 한지수의 앞에 섰습니다. 미리 준비했던 말이 있었지만 서도연은 그 말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에 너를 붙잡지 못한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였어. 이제부터는 후회 없이 살겠어. 한지수가 서도연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떠난 날부터 매일 돌아가고 싶었어. 이제 돌아왔어. 서도연이 주머니에서 반지 2개를 꺼냈습니다. 서도연이 한지수의 왼손을 잡고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한지수가 서도연의 손을 잡아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앞줄에서 박수님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재혼 후 서도연이 이사회에 제안했습니다. 서강그룹 사회공헌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서강나눔재단이 출범했습니다. 한지수가 재단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교도소 출소자 가족을 위한 재무지원 프로그램과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위한 무료 재무 상담 사업을 재단의 핵심으로 설계했습니다. 한지수가 재단 사무실에서 프로그램 기획서를 정리하다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10년이 이렇게 쓰이는 거였구나. 차은서 기자는 서강그룹 비자금 사건과 한지수의 이야기를 엮은 연재 기사를 책으로 냈습니다. 올해의 탐사보도상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차은서의 책에 실린 강미래의 의문스러운 사고에 대한 취재 내용이 경찰의 재수사로 이어졌습니다. 한지수는 재무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시흥복지관의 정규 상담사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서도연은 주말마다 한지수와 한강공원을 산책하는 일과를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일상은 10년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소박하지만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최윤정은 서도준 재판이 끝난 뒤 서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갈게. 네가 좋은데 하나만 찾아다오. 서도연이 과천집에서 멀지 않은 요양원을 찾아 최윤정을 입소시켰습니다. 한지수는 서도연의 제안으로 한 달에 한 번 최윤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수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요양원 방에 들어서면 최윤정은 아무 말 없이 그 바구니를 받아들었습니다. 화해라는 말은 두 사람 사이에 오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지수가 건넨 것을 최윤정이 받는 그 작은 동작 안에서 10년간의 얼음이 아주 천천히 녹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과천집 거실. 서도연과 한지수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지수가 교도소에서 3년간 써온 노트 묶음을 소파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교도소 매점에서 산 작은 노트 12권이었습니다. 한지수가 첫 번째 노트를 펼쳤습니다. 수감 첫날 밤에 쓴 글이었습니다. 오늘 당신 꿈을 꿨어. 꿈에서 당신은 웃고 있었고 나는 그것만으로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서도연이 한지수의 손글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지수가 한 장씩 넘겼습니다. 서도연의 생일에 쓴 글, 두 사람의 결혼기념일에 쓴 글, 투석으로 가장 힘들었던 날에 쓴 글, 재심을 꿈꾸며 쓴 글. 1087편의 글이 날짜 순으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서도연이 노트를 읽다 멈추고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한지수가 서도연의 팔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하지 마. 당신이 찾아와 줬잖아. 마지막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한지수가 재심 판결 전날 밤에 쓴 글이었습니다.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나는 이 노트들을 쓴 시간을 후회하지 않아. 당신을 사랑한 시간은 어떤 감옥도 가둘 수 없었어. 두 사람이 마지막 페이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에게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한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노트들 어떻게 할까? 서도연이 노트 한 권을 손에 쥐며 대답했습니다. 한 권도 버리지 말자. 이게 우리의 10년이니까. 두 사람은 노트 12권을 거실 책장에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나란히 꽂아두었습니다. 재혼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서도연이 차를 몰고 한지수를 데리고 간 곳은 여행지가 아니었습니다. 한지수가 수감되어 있던 교도소 앞이었습니다. 서도연이 차에서 내리며 물었습니다. 왜 여기 오고 싶었어? 한지수가 교도소 정문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이곳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 당신이 접겨놓은 그날이 내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었으니까. 두 사람이 교도소 정문 앞에서 나란히 멈춰섰습니다. 한지수가 정문 너머로 접견실이 있던 건물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당신을 봤을 때 화가 났어.
왜 이제 와서 나타나느냐고. 한지수가 시선을 정문에서 거두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살 것 같았어. 누군가 나를 잊지 않았구나 싶어서. 서도연이 아무 말 없이 한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지수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흥 복지관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한지수가 상담했던 한 출소자 가족이 한지수의 도움으로 빚 정리에 성공하여 보내온 감사 인사였습니다. 한지수가 메시지를 서도연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 같아. 서도연이 메시지를 읽고 한지수를 보았습니다. 한지수의 얼굴에 햇빛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교도소 앞길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1년 전 한지수가 석방되던 날 혼자 걸어 나왔던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그때는 수감복 차림에 창백한 얼굴로 혼자였습니다. 지금은 서도연과 나란히 평범한 옷차림으로 햇살 아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서도연이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한지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도연의 팔에 자기 팔을 끼웠습니다. 두 사람이 교도소의 높은 담장을 등진 채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한지수가 마지막으로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3년을 보낸 그 건물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한지수가 다시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한지수가 교도소 앞길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뒤를 돌아보고 다시 앞을 향해 걸어간 그 뒷모습이 오래 남습니다. 3년을 보낸 그 건물을 등지고 걷는 한지수의 옆에는 이제 서도연이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두 사람에게 참 잔인했습니다. 한지수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혼자 떠나야 했고 서도연은 떠난 이유도 모른 채 10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끝내 다시 만났습니다. 한지수가 교도소에서 매일 밤 작은 노트에 써내려간 1087통의 편지는 한 번도 붙이지 못했지만 그 마음만은 어떤 감옥도 가두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너무 늦게 밝혀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힘들게 한다고 믿어 스스로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지수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도연이 그날 병원 복도에서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면 한지수는 아무도 모르게 교도소에서 남은 형기를 채우고 있었을 겁니다. 우연이었지만 그 우연이 두 사람의 인생을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지금 과천의 작은 집 거실 책장에는 낡은 노트 12권이 나란히 꽂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10년이고 두 사람이 다시 시작한 증거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